고리 패인 것마저도 비슷하네요. 자, 여러분들, 이래도 이번에 다르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같다고 생각하실까요? 만약 당신이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언급한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번 기회 또 놓치실 생각은 아닌 거죠? 증시는 주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 위대한 투자자 존 템플턴이 그의 인생 끝자락에 남긴 투자 조언 중 하나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유언과 같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듯 인간은 지금까지 위기가 투자와 삶에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했다. 다른 투자자들이 낙담하여 주식을 팔 때 매수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 책을 읽은 투자자들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투자의 기술을 익힐 수 있기를 바란다. 주식을 쌀 때 사야 한다는 말은 고리타분하고 지겨운 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어느 정도가 싼 건지, 어느 시점에 싸지는 건지 명확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어떤 투자 대가는 마켓 타이밍을 재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하니 어떤 게 맞는 건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책과 영상으로 마켓 타이밍은 분명 존재하며 그 타이밍을 잡아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제목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일반적인 가치 투자 방식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가치 투자라 함은 가치를 계산하여 그 가치보다 낮은 주가의 기업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정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그 흔한 사업 보고서를 읽으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존 템플턴은 기업을 분석하는 것은 의외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은 기업 분석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책에 의구심을 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업 분석 없는 가치 투자 전략이라뇨. 하지만 존 템플턴은 이것이 성공 투자의 핵심이라며 딱 하나만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이것을 하는 방법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존 템플턴은 자신의 50년 투자 인생의 정수와 같은 성공 투자의 핵심을 자신이 죽기 1년 전 생일 파티에서 투자업계에 종사하는 자신의 증손녀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매우 싼 주식을 계속 찾고 매수하거라. 그것이 성공 투자의 핵심이다. 이 뻔한 말이 오늘 영상의 전부입니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이미 이해하시고 실천하시어 현재 큰 부를 이루셨다면 굳이 이 영상을 보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큰 부를 이루지 못하신 분들 혹은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일 수 있으므로 이 책과 오늘 영상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템플턴은 50년 동안 투자하면서 싸게 사는 것만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폭락장에서 온다고 강조하며 폭락장의 조짐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을 정립하고 그것을 이 책에 남겼습니다. 그의 방법론에 따르면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폭락장의 초입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정말로 2012년도에 출판된 것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모습을 책에 그대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런 모습이 나타난 후 주식시장이 극단적 비관론에 휩싸여 폭락하는 대박앤세일 기간이 도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투자자들은 박앤헌터가 되어 그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워렌 버핏은 지금의 주식시장은 도박장이 되었다며 현 상황을 좋지 않게 보면서도 시장이 미친 짓을 할 때 기회가 온다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곧 엄청난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기회는 어쩌면 10년 안에 올까 말까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본다면 투자 경험이 있든 없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닌 주식시장 역사상 반복되어 온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많은 돈이 고점에 물려서 마이너스 수익률이라 투자할 돈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질문을 예상이나 한 듯 존 템플턴은 이 책에서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은 총 25개의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영상의 핵심 오브 핵심은 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말해주는 1번 포인트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하건대 오늘 영상은 모든 내용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좋은 내용이 많아서 그만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마지막 내용에서 식스센스급 반전 내용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 영상이 책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영상이라도 책을 따라갈 순 없습니다. 저는 좋은 책을 엄선하여 리뷰하지만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좋은 내용이 책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책은 사서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주식시장의 비관론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지금이야말로 존 템플턴의 이 책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당신은 아마도 기업의 가치와 비교하여 가장 싼 주식을 사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주식이 낮은 가격에 매매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뿐이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 팔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비관적이 될 때 비로소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 이익의 성호사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하의 일은 노인 형세가 가장 중요하고 운의 좋고 나쁨은 그 다음이며 옳고 그름은 가장 아래가 된다. 기업의 좋고 나쁨보다 시장 전체의 형세를 중시하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하는 존 템플턴의 간단하지만 심오한 전략이 참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싸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남들이 다들 내다 팔 때 사는 것입니다. 싸게 사기 위해 기업 분석을 한다는 이 말이 이제는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2. 50년 투자 인생의 정수. 월스트리트의 전설인 존 템플턴 경은 2008년 7월 8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는 투자계에서 일하는 증손녀에게 필생의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남깁니다. 매우 싼 주식을 계속 찾고 매수하거라. 그것이 성공 투자의 핵심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행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냥 싼 주식이 아니라 매우 싼 주식을 사라고 조언한 것, 그리고 좋은 주식을 매수하라고 강조하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책에는 좋은 주식을 감별하는 방법은 간단히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3. 잃는 사람들의 투자 특징. 보통 사람들은 전망이 가장 밝을 때 투자를 한다. 그들은 전망이 밝다고 검증받은 산업에서 직업을 찾거나 전망이 가장 좋은 분야에 투자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들은 대부분 돈을 잃어왔다. 전망이 밝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어렵기도 하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현실적으로 다수 의견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수의 의견을 거스르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누구든지 이 책에 나온 전략을 실천할 수 있다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사람의 특징, 바로 비싸게 샀다는 겁니다. 왜 비싸게 샀을까요? 주식이 비싸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남들이 다 사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남들이 다 살 때 사면 당연히 비싸게 살 수밖에 없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들이 살 때 샀나? 아니면 팔 때 샀나? 당신이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다면 분명 남들이 다들 살 때 따라서 샀을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남들이 팔 때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싸게 사는 것은 투자 철학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철학이었다. 결혼 직후 뉴욕으로 이사를 간 나는 투자의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수입의 반을 꾸준히 저축했다. 1달러의 수입이 생기면 그중 50센트를 저축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했다. 나와 나의 아내는 주식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완전히 박앤헌터로 살았다. 나와 아내가 발품을 팔며 값싼 물건을 찾아다닌 것은
단지 싸다 싶은 물건이 아니라 파격적으로 싼 물건을 구매하는 게 목적이었다. 나는 $200짜리 침대 겸용 소파를 단돈 $5에 산 적이 있었는데 나는 이런 파격적인 거래를 좋아했다. 5. 싼 게 뭔데? 내가 말하는 싸다는 개념은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 내가 말하는 훌륭한 저가 거래는 실제 가치의 8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사는 것이다. 물론 그 정도로 할인된 물건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그 정도는 돼야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나의 투자에 적용되었고 그 결과는 언제나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만약 여러분들이 평소에 100에 거래되던 주식이 어느 날 20에 거래된다면 어떨 것 같은가? 아마 당장에 사야겠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왜 그 주식이 20에 거래될까? 그 주식을 모두가 내다 팔았기 때문이다. 즉, 아무도 그 주식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때 그 주식을 용기 있게 주워 담은 자가 언제나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 6. 관망하라. 자, 여러분들, 관망하라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고요.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 템플턴이 투자할 때 보여준 가장 탁월한 능력은 상황에 따라 시장에서 물러나 관망할 줄 아는 지혜였습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그는 항상 침착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시장을 관망했던 존 템플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수많은 투자자들은 그들이 저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증시에 대량 매도 사태가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다우지수가 하루에 22.6% 급락했을 때 실제로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1979년 다우지수의 주가 수익률이 6.8%였고 그 수준이 수년간 지속되었지만 그런 순간이 오기를 갈망하던 매수자들은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무도 구매할 의사가 없는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가 매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따라서 이때야말로 저렴한 주식을 매입하여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이 모든 것은 다 관점의 차이다. 투자자들은 항상 나에게 전망이 좋은 주식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바람직한 질문은 가장 전망이 좋지 않은 주식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다. 이 개념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다수의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다수의 투자자들이란 전망이 가장 좋은 주식을 사기 위해 증시에 몰리는 매수자들을 의미한다. 물론 전망이 가장 좋은 증시 상황을 피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는 반대 행동, 즉 직관에 반하는 행동이므로 쉽지 않다. 우리는 전망이 가장 밝은 분야에서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에 외출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면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가야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잠재력이 있지만 현재는 전망이 좋지 않은 주식에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참석하는 기업 행사나 설명회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는 나의 소신대로 행동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차이를 가져왔다. 7. 포커와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이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그리고 현금 흐름표를 분석하고 경쟁 전략 같은 미시경제 논리를 적용하며 회계 부정을 찾아내고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할 줄 아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의외로 중요하지 않다. 누군가를 성공적인 투자자로 만드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중요하죠. 무엇보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능력이다. 포커 게임도 마찬가지다. 상대방과 나의 패를 분석하면서 게임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블러핑, 여기서 블러핑이란 패가 센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블러핑을 할 때를 파악하여 그가 판돈을 올릴 때를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베팅하여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미스터 마켓이 블러핑을 하다가 패를 까는 순간 투자하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관망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책의 중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지켜보면서 기다려라. 그 중에서도 기다려라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 유의하면서 보시면 좋을 겁니다. 8.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자신의 직관에 따라라.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증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자질만 더 갖추면 된다. 바로 냉정한 판단력이다. 나는 자신의 냉정한 판단력이야말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확신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냉철한 판단력은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계적 판단력. 알았으면 제발 그대로 좀 해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 배운 내용을 기계적으로 여러분들 꼭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냉철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러디어드 키플링의 만일이란 시를 좋아한다. 이 시는 만일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고개를 똑바로 들 수 있다면 이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이 시에서처럼 나는 위기의 순간에 냉정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여러분들 역시 모두가 두려워할 때 저가 주식 또는 펀드를 매수할 수 있는 안목만 있다면 이미 평균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가진 셈이다. 9.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가와 가치는 다르다. 존 템플턴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는 기업의 가치와 관계없이 움직인다는 점을 꼭 명심하라. 자, 꼭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1930년대의 상황을 책에서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공황 시기입니다. 여러모로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1929년부터 1932년까지 다우존슨 주가를 잘 보시면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89% 하락하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하락할 때 그냥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상승했다 하락하고 상승했다 하락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하락한다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의 공포 속에서도 1932년부터 1937년까지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32년부터 37년까지 대공황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찍고 쭉 올라가죠. 372%나 상승합니다. 존 템플턴은 1930년대의 주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930년대 증시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가가 등락을 반복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과연 기업의 실질 가치가 그와 같이 등락을 반복하는 것인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자, 보시면 상승을 할 때도 수없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기업의 실질 가치가 이런 그림과 같이 등락을 반복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치가 계속 상승하더라도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이 기업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는지에 따라 주가는 등락을 되풀이한다. 우리는 이런 평가가 매일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기업의 가치는 매일 변하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하지만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 더 중요한 것은 때때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기업과는 상관없는 의사결정 요인에 의해 기업을 평가한다는 사실이다. 증시에서는 투자자가 기업의 실제 가치의 등락과는 상관없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때때로 그들은 기업의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단지 증시에서 다른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에 덩달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판다. 심지어 다른 투자자가 매수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사들이기도 한다.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현재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요 말도 상당히 심오한 말인데요.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현재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계속하겠습니다.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믿는다면 주식을 사는 것보다 그 돈으로 디즈니랜드에 가서 즐기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10. 호들갑을 이용하라. 나는 증시에서 70여 년간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그 덕분에 증시에서 저가 주식을 발견하는 능력이 제2의 천성이 되었다. 박앤헌터들은 증시에 문제가 노출된 기업의 주식을 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다. 예를 들어보자. A라는 기업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에게 공장이 1년 내에 완공될 것이고 현재 생산량의 25%를 더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다음 해에 새 공장으로 인해 매출과 수익이 증대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 기업은 불행히도 공장 건설이 처음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늦어지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결국 애널리스트들은 매출과 수익의 예상 금액을 줄이게 되었고 공장 지연 소식을 발표한 이후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30%나 하락하게 되어 주식 보유자들은 주식을 처분하게 된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과연 이 문제가 일시적이고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인가? 라는 점이다. 그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이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이 작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주식 장기 보유자에게는 그 기업의 가치가 30% 하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자, 키워드 또 나왔죠? 기다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겪는 일시적 문제가 주가에 미치는 큰 변화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박앤헌터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11. 영원할 것 같지? 1939년으로 되돌아가 보자. 당시 미국 경제는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고 증시는 유럽에서 시작된 전쟁으로 연일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자, 1939년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당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주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주가는 49%나 폭락했다. 여기서 지금까지 언급한 사례들을 잘 생각해보자. 박앤헌터라면 단 12개월 만에 주가가 49%나 폭락했다면 경제 전망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미국이 대공황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고 나치가 유럽에서 자유를 빼앗고 현대 문명을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미국 투자자 사이에 조성된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었고 그것이 다시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 투자자들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주식을 투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일시적일 것이라 생각했다. 전쟁은 언젠간 끝난다. 역사적으로도 항상 그래왔다. 전쟁이 영원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전쟁은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끼쳐왔다. 나는 투자자들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밝게 예상했다. 과거를 알고 현재를 명확히 바라본다면 미래가 보이는 것이다. 12. 돈을 빌려서 이상한 투자를 자행하다. 당시 대부분의 투자자와 반대되는 견해를 가졌던 나는 향후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는 믿음 아래 이러한 사실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한 다음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여기서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나는 꾸준히 저축을 해왔기 때문에 빚을 질 여력이 있었다. 그리고 기업가들이 사업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자금을 차입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다. 이런 관점에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나는 1만 달러를 빌렸다. 그리고 당시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1달러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을 매집할 심산이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나의 색다른 투자 전략에 놀랐다. 또 하나, 나는 주가가 1달러 이하인 주식을 매수하면서 여러 종목의 주식을 사는 투자 전략을 구사했다. 이 투자 전략에는 두 가지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아무리 사업이 잘 안 되는 기업이라도 전쟁에 의한 경제 회복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아무리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분산한다면 실패 확률은 낮추고 성공 확률은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중요한 게 나오죠? 첫 번째에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기업도 이 경제 회복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처음에 성호사설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형세라는 겁니다. 시장의 형세가 좋으면 운이 좋지 않아도 기업이 나빠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3. 그 결과는? 존 템플턴의 이 기이한 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1만 달러로 104개의 1달러 이하 종목을 매수했고 그중 37개는 파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1만 달러는 4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살아남은 67개의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뛴 것입니다. 그중 0.125달러에 매수한 기업은 5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약 3,900% 상승한 것이죠. 심지어 그 기업은 동종업계의 유망 기업보다 재무건전성, 수익성 등이 모두 뒤처졌음에도 주가만큼은 엄청나게 뛴 것입니다. 가장 전망이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라는 그의 투자 철학이 빛을 본 것입니다. 존 템플턴이 그 기업에 투자한 자세한 아이디어는 책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기업을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 템플턴의 투자 전략은 참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죠. 언제가 바닥일까? 주식시장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언론 매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979년 8월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위크는 주식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를 실었다. 물론 그 커버 스토리의 제목과 기사는 30년이 지난 지금 우스갯소리로 간주됐지만 현재 많은 투자자들은 그 시점이 훌륭한 매수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음 기사를 읽고 그 당시 비관적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살펴보자.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많은 투자자들은 오래전에 주식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고 인플레이션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투자 대상으로 갈아탔다. 지금 증시의 마지막 희망인 연기금도 주식과 채권 투자를 중단하고 부동산과 선물, 금, 다이아몬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바꾸고 있다. 주식의 죽음이 거의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언젠가 증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한동안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자, 여기까지가 기사의 내용이고요. 존 템플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만약 바닥에서 주식을 매수하길 원한다면 이런 기사가 실릴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 현명한 박앤헌터라면 이때가 기회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단서는 첫 문장. 많은 투자자들이 오래전에 주식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다른 투자 대상으로 갈아탔다 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박앤헌터가 되고 싶다면 대다수의 투자자와 함께 행동해서는 안 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다수의 투자자가 가지 않는 곳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 그곳이야말로 저가 주식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장소이다. 두 번째 단서는 주식의 죽음이 거의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문장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가장 비관적인 시점이 언제인지를 묻는다면 나는 100명 중 99명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하겠다. 자, 기다리라. 또 나오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남은 매수자는 당신뿐일 것이다. 판단하기 쉽진 않지만 주식의 죽음이 거의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견해가 당시 시장의 일치된 의견이라면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실망감과 비관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증시가 가장 비관적인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데에는 분명한 징표가 있다. 그것은 지금 증시의 마지막 희망인 연기금도 주식과 채권 투자를 중단하고 부동산과 선물, 금, 다이아몬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바꾸고 있다라는 사실이었다. 이 말을 들으면 숨겨놓은 주식까지도 모두 내다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 그래서 마지막 매도자들이 시장을 빠져나갈 때가 되어 그들이 매도한 후에는 주가가 훨씬 더 폭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론적으로 매도자가 다 떠난 증시에는 매수자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도 정말 중요하죠. 따라서 마지막 매도자가 시장을 떠나면 다른 분야의 매수자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반대로 상품 시장, 부동산, 금 이런 시장을 말하죠. 상품 시장은 어떨까? 그 시장은 한창 번창하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 매수자가 진입하고 있었다. 그들이 진입한 후 그 상품을 매수하여 상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투자자가 또 남아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이 마지막이다. 증권시장에서 마지막 매도자가 상품 시장에서 마지막 매수자가 되었을 때 이 두 시장은 모두 반대되는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에 놓이게 될 것이다. 즉, 역발상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증시가 저가 주식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박앤헌터다. 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분명한 징표가 뭐라고 했죠? 분명한 징표는 언론, 매체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아탔다. 연기금도 투자 대상을 바꾸고 있다. 주식의 죽음. 이런 기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시장이 바닥에 왔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단지 10년 전 기사라고 치부하면서 이번은 다를 거라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기사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기사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증시가 저가 주식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기사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이 말은 존 템플턴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15. 증손녀의 질문. 할아버지, 혹시 기술주를 사신 적이 있으세요? 나의 증손녀가 물었다. 나는 투자업계에서 일하는 증손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전기가 발명되어 집안의 전구에 불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어땠는지 아니? 환호성을 질렀단다. 그럼 그때 그 전구와 전기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내가 샀을까? 아니, 난 그때 그 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았단다. 난 전기와 전구가 발명되기 몇 년 전에 그 회사의 주식을 샀단다. 그 회사들은 전기와 전구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었지.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샀을 때 그 주식들을 기술주라고 부르진 않았어. 따라서 난 기술주를 산 적은 없었단다. 하지만 내가 보유했던 주식이 기술주가 된 경우는 종종 있었지. 16. 영어에서 가장 비싼 네 단어는 이번만은 다르다이다. 자, 여러분들 이 말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번만은 다르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큰 대가를 치른다. 큰 손실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이번에도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존 템플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증시의 역사는 반복된다. 존 템플턴이 책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말입니다.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역사를 정리해봤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까지 버블과 폭락의 유사점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블은 모두 신기술의 상용화로 시작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는 자동차가 최초로 상용화되었고요. 2000년대 초에는 인터넷 기술이 상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현재는 전기차와 AI 등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죠. 자, 팬데믹은 어떨까요? 1900년대 초에는 스페인 독감이 있었습니다. 1918년부터 1920년도까지 있었고요.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당시에는 팬데믹이 없었지만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인플루엔자 A형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자, 2020년대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죠. 자, 언론은 어땠을까요? 항상 극단적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PER이 70, 80, 1000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형상에서도 그 주식을 좋게 보고 있죠. 자, 결말은 어땠을까요? 버블은 1929년 대공황으로 주가는 폭락합니다. 자,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은 2001년에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역시 주가가 폭락합니다. 자, 2020 몇 년에 4차 산업 버블이 터질 수 있을까요? 주가는 폭락할까요? 자, 폭등 기간입니다. 폭등 기간 1900년대 초에 약 2년간 폭등을 했고요. 2000년대 초에도 약 2년간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현재도 약 2년에 걸쳐서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폭락 기간도 1900년대 초에도 약 2년간 폭락했고요.
2000년대 초에도 약 2년에 걸쳐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다우지수의 그래프를 제가 따온 겁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될 거고요. 이 다우지수의 자료는 트레이닝 뷰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자, 멤버십 분들은 오늘 영상의 자료를 멤버십 전용 구글 드라이브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멤버십 커뮤니티란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폭락 시나리오를 가장 유사한 차트를 인용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자, 이건 닷컴 버블 때의 주가 차트를 가져온 겁니다. 자, 보시면 현재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000년대 닷컴 버블도 역시 인터넷 신기술 도입이었죠. 자, 2021년에 제4차 산업혁명 버블이라고 명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전기차나 AI, 도래 이런 게 또 비슷하기도 하고 차트도 비슷합니다. 만약 현 위치를 자, 요때 코로나19 급락 기점으로 보시고요. 요거를 자, 그리고 급등하고 지금 조금 주춤하는 요때를 현 시점으로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현 위치로부터 1차 폭락까지 약 1년 반이 소요가 됐고요. 1차 폭락에서 2차 폭락까지는 약 1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지금 현재 2022년 5월 7일 현재 시점에서 대폭락이 오는 시점은 약 1년 반 후, 그리고 다시 폭락이 오는 시점은 그 후로도 1년, 그러니까 2년 반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신호는 누가 준다고요? 언론이 주는 겁니다. 언론이 정말 극단적으로 비관적일 때 영끌이라도 해서 올인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여기가 만약에 지금 시점이면 지금 손실을 봤다고 여러분들 뭐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속 여기서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거든요. 따라서 익절할 타이밍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경거망동하지 마시고요. 정말 극단적으로 비관적인지 아닌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그 시점에서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건 그냥 제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다를 것 같죠? 다르지 않다니까요. 17. 버블과 공모주는 세트 메뉴. 위험한 파티에 쉽게 동참하지 마라. 증시 버블에서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면 그것은 탐욕일 것이다. 탐욕은 인간의 오래된 결점일 뿐만 아니라 증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탐욕을 부리는 인간은 신규 상장 회사의 내부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으킨 회사를 상장시킨 젊은 중역들이었다. 버블 붕괴가 있기 전인 1999년과 2000년 주식 공모 시장에서 젊은 중역들은 기업의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도함으로써 거금을 챙길 수 있었다. 그것은 적어도 서류상으로 볼 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증시에서 기술주의 인기가 절정에 달해 있었다. 회사의 경영자들이나 내부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빨리 처분하고 수익을 챙기고 싶었을 것이다. 내부자들은 신경제가 가져다준 기회를 악용하고 부를 거머쥐었다. 내부자는 매수한 주식을 최소 6개월 동안 보유해야 한다. 보통 이 기간을 매각 제한 기간이라고 한다. 나는 내부자들이 분명히 주식을 매도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그것이 촉매 역할을 하여 더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때 당시 기술주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날마다 끊임없이 오르고 있었다. 내부자가 대량으로 주식을 매각하면 연쇄 반응을 일으킬 도화선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연쇄 반응이 전체적으로 기술주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었다. 18. 카카오뱅크와 2000년대 기술주. 카카오뱅크와 존 템플턴이 이야기했던 2000년대 신규 상장한 닷컴 회사의 상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니 거의 같을 정도입니다. 카카오뱅크 역시 2021년 화려하게 상장한 기술주의 대표주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카카오뱅크의 젊은 임원들은 고점에서 주식을 대량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바닥을 쳤죠.
19. 내부자의 매도를 역이용하여 큰 수익을 내다. 존 템플턴은 신규 상장한 기업의 내부자들이 대량으로 매도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매각 제한 기간이 끝나는 11일 전쯤 기술주를 공매도해야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공모 가격에 비해 주가가 3배 이상 급등한 기술주에 집중했습니다. 가치가 그 정도 올랐으면 내부자들이 대량으로 매도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주식 84개의 종목을 찾아 각 종목마다 220만 달러어치를 공매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존 템플턴은 그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투자했던 종목의 주가 그래프를 책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2000년대 초반에 존 템플턴이 내부자 매도를 예상하고 공매도했던 종목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카카오뱅크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자, 내부자가 매도한 시점도 상장하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주가가 내려온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을 제가 그대로 카카오뱅크에 복사 붙여 넣기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심지어 요 중간에 골이 패인 것마저도 비슷하네요. 자, 여러분들 이래도 이번에 다르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같다고 생각하실까요? 20. 버블 붕괴를 확인하고 대규모 공매도를 단행하다. 그는 기술주 버블 붕괴를 확인하면서 주가가 급락할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예측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확인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기술주 버블이 붕괴되면 주가가 전반적으로 급락하는 것을 존 템플턴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성호사설. 가장 중요한 것, 천하의 일은 가장 중요한 게 형세이고 운이 그 다음이고 가장 아래가 옳고 그름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는 자신의 돈 1억 8천만 달러를 공매도에 투자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하게 좋았겠죠. 게다가 책에는 존 템플턴의 환상적인 공매도 전략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치 공매도의 교본이라고 할까요? 그 전략까지 소개했다간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책으로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이번 주식시장의 기회를 잘 노려서 공매도, 인버스 전략을 구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존 템플턴의 전략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하지만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매도 전략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이 극단적으로 비관적일 때 그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겠죠. 요건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책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데이 트레이더들이여 존 템플턴의 지혜를 배우자. 21. 저축을 쓰레기 취급한다면 망할 것이다. 나의 아버지 하비 템플턴은 능력 있는 사업가였고 큰 돈을 벌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었다. 그는 대규모 면직물 선물 투자를 시작하고 크게 성공하였다. 그날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젠 우린 부자란다. 면직물 선물 시장에서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을 벌었단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식들까지 그리고 손자들까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어졌어. 우리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불과 며칠 후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얘들아, 우린 가진 돈을 몽땅 날리고 말았단다. 망했단 말이야. 나는 이 사건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창출된 서류상의 부가 얼마나 빨리 사라질 수 있는지를 목격했고 이것의 특성과 위기관리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이 일화는 아버지의 충동적인 거래 관행과 저축을 하지 않는 습관에 기인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런 습관 때문에 말년에는 우리에게 돈을 빌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모습을 가까이 지켜본 나는 절약이 돈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22. 가장 매력 없는 주식이
가장 매력적인 사냥감이다. 존 템플턴은 주식과 기업이 각각 별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투자자조차 기업과 주식을 혼동하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제주, 인기주를 피하는 방법은 PER, PSR, PBR 등의 수치를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지난 50년간 수행된 많은 연구 결과를 살펴보라. 그 결과에 따르면 PER, PSR, PBR이 높은 주식은 장기적으로 나쁜 투자 대상임이 판명되었다. 이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PER 등의 지표가 높은 종목들은 한동안은 수익을 올리는 듯 보이지만 결국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 분명한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이러한 주식들을 사지만 않아도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PER 등의 지표가 낮은 종목들은 시장에서 가장 매력없고 관심이 없는 주식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기업들의 주식이 장기간에 걸쳐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PER 하위 10%의 종목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면 투자자로 성공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박앤헌터들은 하위 10% 종목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한 풍부한 사냥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23. 존 템플턴의 종목 선택 계산법. 존 템플턴은 책에서 자신의 종목 선택 비법을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그 계산법은 현재 주가의 5를 곱하고 5년간 예상 수익을 나눈 값이 이 계산을 통해서 이보다 낮은 값을 보인다면 정말 싼 주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배웠으면 써먹어 봐야 되겠죠? 네이버의 주가를 예로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제가 5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네이버의 주가는 28만 2천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5를 곱하면 141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살펴볼까요? 네이버 같은 주식은 2024년까지 순이익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값들은 전문가들의 예상치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주어진 값을 조금 조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2017년도와 2020년도의 순이익 값을 이용해서 연평균 수익 성장률을 계산하고 그 성장률을 곱해서 순이익 예상치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름 기준도 있고 보수적 기준에도 충족할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 성장률을 구하려면 이 다음과 같은 엑셀 계산식을 사용하면 되고요. 이걸 엑셀화하면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건데요. 현재 주가가 아까 28만 2천 원이라고 했죠? 여기다 이렇게 써줍니다. 수동 입력, 그럼 자동으로 계산되죠? 최초 연도값이 7701이죠? 7701 써주시고, 최종 연도값, 요걸 제가 최종 연도값으로 쓴다고 했죠? 8450 써줍니다. 그리고 최초 연도, 2017년도죠? 최종 연도는 2020년도 써줍니다. 그럼 연평균 상승률이 여기 계산되게 되고요. 그리고 기준연도 순이익을 여기다 써줍니다. 기준연도. 어떤 연도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5년치를 계산하느냐. 8450이죠. 8450 써주면, 여기 보시면, 요렇게 연평균 수익 상승률을 여기다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5년치 수익이 계산이 됩니다. 요거의 합계가 이거고요. 이 합계로 앞서 구한 현재 주가 곱하기 5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템플턴 지수라고 명명했습니다. 템플턴 지수가 2보다 낮아야 합격인데 네이버는 템플턴 지수가 31로 계산이 됩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네이버의 사실 주가는 아직까지도 템플턴의 기준으로 봤을 땐 비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산식은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계산식 여기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계산식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계산식. 그리고 여기도 계산식.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고 요거 그대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요거
만드는 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 역시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연평균 수익 계산율이 이게 계산기로는 절대 계산할 수 없어요. 막 지수 나오고 그래서 되게 힘드니까 차라리 요 엑셀 요거 자료 만들어서 사용하시거나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멤버십 여러분들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한번 기준치를 한번 바꿔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너무 값이 조금 애매해서 자, 기준값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 2017년도 값으로 2017년도 값과 2022년도 예상치의 값을 사용해서 연평균 수익 상승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서 바꾸는 게 요 14587 여기 이제 최종 연도 값에 14587 쳐주고요. 자, 최종 연도가 2022년이죠. 자, 2022년을 여기다 쳐주겠습니다. 2022년. 자, 그래도 템플턴 지수는 25. 상당히 네이버는 템플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존 템플턴의 기준이 너무 보수적이라서 이건 옛날 얘기다. 지금은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싼 주식은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제가 이번에 멤버십 영상에서 발굴한 기업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기업의 주가는 6,400원이고요. 자, 6,400원 여기다 적어줄게요. 자, 그리고 2017년도의 값과 2021년도의 값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야, 2017년이고 2021년이죠? 최초 연도 값은 340, 최종 연도 값은 327이죠? 자, 그러면 존 템플턴 지수가 얼마죠? 0.77. 이보다 낮아야 합격인데 이 기업은 일단 합격입니다. 심지어 연평균 수익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템플턴 지수가 0.77로 나오죠. 근데 이 기업 자체가 지금 뭐 돈을 아주 못 버는 기업이 아니라서 연평균 수익 상승률이 이렇게 낮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존 템플턴이 손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매우 싼 주식을 계속 찾고 매수하거라. 계속 찾으라고 했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벤저민 그레이엄 공식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공식을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주식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찾다 보면 있어요, 있기는. 근데 물론 상당히 흠이 있고 전망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런 종목들이 발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싼 주식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 주가로만 봤을 때는. 하지만 질적인 면이랑 섞으면 또 조금 애매해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존 템플턴은 80% 이하로 사면 매우 싸게 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템플턴 지수가 2보다 낮으면 많이 싼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누구에게 종목을 추천받으면 이걸 좀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럼 비싼지 싼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24. 비교 매수법을 적극 활용하라. 존 템플턴은 비교 매수법이야말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식을 매도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보유 주식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주식을 발견한 때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자신의 투자에 지속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물론 너무 자주 주식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너무 자주 바꿀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존 템플턴은 50% 이상 저렴한 주식을 발견한 때에만 교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칙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유 주식보다 더 나은 주식을 끊임없이 찾아다녀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룬 자신의 성공에 만족해하며 여유를 부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주식을 찾아다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님은 투자의 핵심은 발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멤버십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발굴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템플턴 지수가 0.77이 나온 기업도 멤버십에서 발굴된 기업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매주 일정하게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계속 기업을 발굴하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발굴 어렵지 않습니다. 부자의 사업 매뉴얼 사용하시면 간단하고 빠르게 기업 분석 빨리빨리 하실 수 있어요. 25. 중국어로 위기는 두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위험이고 하나는 기회를 뜻한다. 나는 살아오면서 늘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격언이 있다. 매수하기 가장 적절한 때는 바로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다.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가장 좋은 매수 기회는 위기가 닥친 후 증시에 투매 현상이 있을 때라는 말이다. 증시에 투매 현상이 나타날 때가 매수 기회다. 투자 손실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증시 붕괴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있을 때 그 부정적인 상황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일단 나쁜 소식이 발표되면 수천 명의 치킨 리틀이 TV나 신문, 인터넷을 통해 하늘이 무너진다라며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해 왔듯이 증시는 절대 붕괴하지 않는다. 언론이 투자자들의 두려움을 증폭시켜준다면 이건 하늘이 준 기회이다. 만약 당신이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언급한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저는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면 그때 영끌 투자를 단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때까지 여러분들 저축하십시오. 돈을 좀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자, 그때가 빨리 올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시간에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들 꼭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며 역사는 똑같이 되풀이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는 일정한 리듬이 있다.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역사는 반복됨을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존 템플턴은 투자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자신의 조언을 새겨듣고 주식시장이 비관론에 빠졌을 때 과감히 투자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책에서는 공매도를 하지 않고도 약세장을 활용하는 방법, 아시아의 금융위기 사례, 연방준비제도 정책의 반복성 등 좋은 내용이 많지만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다루진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영상이 살짝 길죠. 자, 이 책은 정말 꼭 사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뭐 광고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이 책은 한번 읽기에는 아깝고 내용이 심오하기 때문에 두고두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이 책이 그리고 또 그렇게 두꺼운 책도 아니고 되게 심플한 책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도 쉬울 겁니다. 사례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식스센스급 반전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건 다우 존슨 지수를 시기열을 길게 늘어뜨린 겁니다. 자, 보시면 이 1920년도하고 30년도에 당시 그렇게 대단했던 것 같은 폭락이 이 전체 시기열에서는 너무나도 아주 그냥 티끌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도 단순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자, 결론은 뭐다? 결론은 장기 투자가 승리한다. 존버는 승리한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점 매수는 큰 수익과 연결되므로 오늘 배운 것을 명심하시고 활용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올리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